얘들 안녕. 지방부터 단백질 그리고 비타민까지 한 방에 갑시다. 수업 잘 참여 못했던 친구들 잘 한번 참여해 보세요. 우선은 지방은 탄소, 수소, 산소로 이루어진 유기화합물이라 했고, 그리고 지방은 구성 성분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단순지질, 두 번째는 복합지질, 세 번째는 유도지질로 나눠집니다. 우선 단순지질 같은 경우는 중성지방 그리고 왁수가 있으면서, 그리고 복합지질 같은 경우는 인지질, 당지질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특히 복합지질 같은 경우는 단순지질의 성분에 다른 성분이 결합된 것입니다. 그리고 유도지질 같은 경우는 단순지질이나 복합지질이 가수분해되어서 생성된 것으로 스테로이드류와 그리고 스테롤류가 있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콜레스테롤 그런 게 지금 다 유도지질에 해당된다는 거 여기까지 선생님이 얘기했었습니다. 또 다음에는 이제 중성지방 나옵니다. 중성지방은 글리세롤 한 분자에 3개의 지방산이 결합된 구조라고 했었죠. 그리고 지방산은 우리 몸과 식품 지질의 주요 구성 성분이고, 긴 탄소사슬, 그러니까 얽히고 그런 사슬처럼 되어 있는, 그리고 긴, 그래서 탄소 이렇게 사슬처럼 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한쪽 끝에는 메틸기, 다른 쪽 끝에는 카르복실기. 선생님 옆에 나와 있는 그림처럼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중간에 있는 탄소 수에 따라서 짧은 사슬 지방산은 4개에서 6개, 중간 사슬 지방산은 8개에서 12개, 긴 사슬 지방산은 14개에서 20개, 초긴 사슬 지방산은 22개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탄소 같은 경우는 4개의 원자와 결합할 수 있다. 선생님 또 이렇게 그림 보여드립니다. 4개의 원자와 결합할 수 있으며, 이렇게 탄소가 2개의 탄소와 2가지의 수소로 이렇게 결합하고 있을 경우에 포화되어 있다. 하지만 지방 사슬 중에 그 인접해 있는 2개의 탄소가, 그러니까 탄소와 탄소가 이렇게 있는데 수소 원자 한 개씩 없어, 그냥 잃어버리고 둘이 탄소와 탄소끼리 이렇게 이중 결합되어 있는 것을 불포화, 즉 불포화 지방산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이제 필수 지방산 나옵니다. 필수 지방산 같은 경우는 신체에서 합성되지 않는 그런 지방산들, 그리고 양이 부족해서 반드시 식사로 섭취해야 하는 게 필수적으로 먹어야 되는 필수 지방산입니다. 필수 지방산은 리놀레산, 리놀렌산, 아라키돈산 있습니다. 주로 식물성 종실류에 많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트랜스 지방산. 트랜스 지방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뭐 감자튀김이나 그런 패스트푸드에 많이 이렇게 있습니다. 트랜스 지방산 같은 경우는 약간 세포막을 단단하게 하는 그런 약간 세포막을 단단하게 해서 막에 존재하는 수용체나 뭐 효소의 작용을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그런 혈류, 그러니까 피가 흐를 때 콜레스테롤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수용체의 기능을 감소시켜서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섭취를 줄여야 한다고 선생님이 얘기했었습니다. 인지질 같은 경우는 뭐 지방산, 뭐 글리세롤, 인산 등의 그런 대표적인 복합 지방질이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수용성과 지용성의 이렇게 성질을 2가지 가지고 있어서 특히 뭐 달걀, 뭐 대두, 뭐 기타 콩류 거기에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 다음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는 뭐 동물 세포막의 뭐 구성 성분이고, 뭐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는 LDL 콜레스테롤과 HDL 콜레스테롤, 좋은 콜레스테롤은 HDL, 안 좋은 콜레스테롤은 LDL. 이것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설명을 해줬습니다. 다음 지방의 기능, 농축된 에너지 공급. 지방 같은 경우는 1g에 9kcal 공급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뭐 탄수화물이나 단백질 같은 1g에 4kg 공급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이 공급하게 되고, 에너지로 잘 사용할 수 있다는 거. 두 번째, 필수 지방산 공급. 필수 지방산이 모든 조직에 그런 정상 작용을 할 수 있도록 약간 필수적인 물질입니다. 근데 이게 결핍되면 성장이 지연되고, 그 다음에는 뭐 피부병, 학습 능력이 저하되고 뭐 이렇게 이런 증세를 보인다는 거. 세 번째, 체온 유지. 우리 몸의 피하 지방, 그러니까 지방 같은 피하 지방 같은 경우는 열 전도율, 그러니까 따뜻한 곳에서 차가운 곳으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열 전도율이 낮기 때문에 외부의 온도의 변화로부터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시킬 수 있고, 또 지방은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신체를 보호시켜 주기 때문에 특히 그런 지방들이 내장 주변에 그런
중요한 그런 장기들을 물리적인 충격으로부터 보호를 해준다는 거. 그리고 네 번째,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 촉진. 지용성 비타민 같은 경우는 약간 기름에 녹는 비타민으로서 ADEK가 있습니다. ADEK.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지용성 비타민을 섭취할 때 지방 음식과 같이 먹게 되면 체내의 흡수와 이용이 원활하다는 거. 다음, 다섯 번째, 신체 구성. 특히 신체가 지방 같은 경우는 신체 세포막, 뇌조직, 신경조직, 그리고 뭐 그런 세포막, 뇌조직, 신경조직을 구성하는 그런 구성 성분이 됩니다. 지방은. 여섯 번째, 맛, 향미, 포만감. 지방 같은 경우는 약간 독특한 질감 있지 않습니까? 약간 조금 고기 같은 경우는 약간 질겅질겅. 특히 뭐 음식의 맛이나 향미를 되게 증진시킨다는 거. 뭐 그냥 일반적인 거보다는 그래도 고기 넣어서, 그러니까 김치찌개, 예를 들어서 김치찌개를 보면 그냥 김치 넣고 끓이면 김치찌개가 되긴 하지만 거기다가 고기를 넣으면 훨씬 더 풍미가 더 많아지고 맛도 있어지고, 그게 이건 지방의 약간 장점? 약간 기능이랄까? 또한 지방은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에 비해서 소화 시간이 느리기 때문에 여기 포만감이 되게 많이 찬다는 거. 여기까지가 기능이었습니다. 그래서 고기 같은 그런 지방 같은 거를 많이 먹게 되면 약간 과도한 섭취는 에너지 과잉으로 인해서 비만이 일어나게 되고, 그거를 통해서 뭐 되게 뭐 대장암, 유방암을 포함한 각종 암의 그런 발생 원인이 되면서 그런 위험을 증가시키게 되고, 또 뭐 포화지방산이나 콜레스테롤 과잉으로 섭취하게 되면 뭐 약간 심혈관계 질환, 그러니까 막 심정지도 오게 되고 되게 막 피가 제대로 안 통하니까 그런 병에 걸리게 되고, 필수 지방산 섭취가 부족하게 되면 아까 말했다시피 성장이 지연되고 피부병, 그리고 학습 능력이 저하된다는 거. 그리고 그래서 지방 같은 경우는 15에서 30% 먹어야 된다고 선생님이 얘기했었습니다. 그리고 뭐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는 300ml 미만으로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지방은 뭐 고기에 많이 들어가 있고 뭐 어패류, 뭐 종류나 부위에 따라서 차이가 크다는 거. 다음은 단백질. 단백질 같은 경우는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영양소이기 때문에 뭐 효소, 호르몬, 항체 등의 주요 생체 기능을 수행하고 근육 등의 체조직을 구성한다는 거. 그래서 헬스할 때 프로틴 먹죠. 프로틴 같은 걸 먹게 되면 뭐 근육 등의 그런 체조직을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단백질이 필수적으로 먹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단백질의 구성 성분이 아미노산인데, 아미노산 같은 경우는 탄소, 수소, 산소, 질소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미노산은 두 가지로 또 구별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체내에서 합성할 수 없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먹어야 되는 필수 아미노산이 있고, 반대로 합성이 가능한 불필수 아미노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수 아미노산 같은 경우는 반드시 식사를 통해서 충당을 해야 한다는 거. 오케이, 단백질의 기능. 첫 번째, 신체 구성 성분. 단백질은 선생님이 앞서 말했다시피 신체를 구성하는 주요한 성분입니다. 특히 우리 체중의 16%를 단백질이 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성장기 때 그런 아이들, 아니면 뭐 임신했었을 때 아이를 위해서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가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단백질이 많이 요구된다는 거. 두 번째는 체액 평형 유지. 평형 같은 경우는 기울어지지 않고 약간 안정된, 혈액에 있는 단백질이 약간 알부민과 글로불린 그런 것이 있는데, 약간 이 단백질 같은 경우가 체액의 평형 유지를 돕습니다. 특히 혈중 단백질은 약간 분자량, 특히 뭐 분자의 질량이 높아서, 그러니까 커서 모세혈관을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수분을 혈관에 머무르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식이 단백질을 섭취하지 못하게 된다면 혈중에 있는 수분이 조직으로 가게 돼서 약간 몸이 약간 붓는 그런 부종이 나타나게 됩니다. 다음, 체의 산, 염기, 평형 유지. 혈중 단백질은 뭐 산과 염기의 역할을 모두 수행하는 양성 물질. 쉽게 선생님이 설명을 해보자면 여기 있다. 체액은 약간 항상 약간 약알칼리성인 pH 7.4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pH 0.2만 벗어나도 약간 체내 대사에 약간 이상 증상을 나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우리가 단백질을 구성하는 게 뭐라 그랬죠? 아미노산이라 그랬죠. 아미노산 같은 경우는 산성과 약간 염기성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산과 염기의 약간 양쪽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체액이 뭐 산성으로 치우치거나 약간 염기성으로 치우치게 된다면 단백질이 그것을 중화시켜줘서 산염기의 그런 균형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다음 면역 기능. 면역 기능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병에 대한 이런 저항력인데 단백질을 이렇게 먹으면 약간 면역 체계에 사용하는 세포를 약간 구성하는 주요 성분이기도 하고 단백질이 그거를 통해서 우리 항체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저항력이 높아진다는 거. 다음 호르몬, 효소 구성 성분입니다. 단백질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앞서 말했다시피 탄수화물에서 당뇨병이 뭡니까? 당뇨병 같은 경우는 포도당을 조절하는 그 대사 인슐린 같은 경우는 호르몬인데 호르몬을 만드는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이 인슐린을 만드는데 인슐린을 어떻게 만드냐? 단백질과 효소가 이렇게 결합이 되어서 인슐린을 만드는 작용을 합니다. 이게 단백질의 역할이고 여섯 번째 포도당 생성과 에너지원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앞서 말했다시피 탄수화물을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탄수화물에서 그때 포도당이 뇌, 적혈구 그리고 뭐 신경세포에게 에너지를 보내는데 포도당을 섭취하지 못하게 되면 단백질이 간과 그런 신장에서 포도당 합성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통해서 단백질을 사용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단백질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포도당을 섭취해야 된다. 여기까지 선생님이 얘기했었습니다. 단백질을 섭취를 하면 좋겠지만 단백질을 섭취하지 못하게 되면 두 가지 병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콰시오코병이라고 있는데 콰시오코병 같은 경우는 체지방은 정상입니다. 체지방은 정상이지만 약간 복부 쪽에는 물이 차고 그다음 뭐 근육도 손실되고 막 부종도 일어나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극심한 단백질 결핍증 같은 경우는 콰시오코라고 하고 단백질과 함께 열량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는 마라스무스입니다. 마라스무스 같은 경우는 약간 체지방도 손실되고 근육도 손실되고 근육도 쇠퇴되고 되게 약간 빼빼 마른 그런 것을 마라스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적정 섭취량 같은 경우는 단백질은 7에서 20% 먹어야 된다는 거 선생님이 얘기했습니다. 비타민 같은 경우는 생체 대사와 생리 기능을 조절하는 유기 물질로 체내에서 합성되지 못하므로 건강 유지를 위해 반드시 섭취해야 되는 거. 비타민은 크게 수용성 비타민과 지용성 비타민이 있는데 이 특징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특히 과잉으로 섭취할 때, 그러니까 수용성 비타민을 과잉으로 섭취할 때는 그것이 수용성 비타민 같은 경우는 소변으로 다 빠져나가지만 오히려 반대로 지용성 같은 경우는 소변으로 배설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지용성 비타민은 어떻게 되냐? 체내에 저장합니다. 그런 경우 이게 독성으로 변하기 때문에 특히 지용성 비타민은 조심히 먹어야 되고 좀 주의 깊게 먹어야 된다는 거. 지용성 비타민은 크게 비타민 A, D, E, K가 있습니다. 수용성 비타민 같은 경우는 비타민 1, 비타민 2, 나이아신 그다음에 비타민 B6, 엽산, 비타민 B12, 비타민 C가 있는데 한번 차근히 봐봅시다. 일단 첫 번째 지용성 비타민은 그것 중에도 비타민 A 한번 봐보겠습니다. 비타민 A 같은 경우는 눈에 많이 연관된 비타민인데 비타민 A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어두운 곳에 있었을 때 딱 어두운 곳에 딱 했었을 때 딱 떴는데 하나도 안 보입니다. 어두운 곳은.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서 그 어두웠던 것이 그래도 조금씩 보이게 되고 그러한 명암을 식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특히 피부 건강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비타민 A입니다. 또 약간 병균에 대한 감염을 막고 성장에도 필수적이기 때문에 비타민 A는 꼭 드셔야 됩니다. 비타민 A를 먹지 못하게 되면 어두운 곳에서 물체를 잘 볼 수 없는 약간 야맹증에 걸리게 되고 세균에 의한 감염이 쉬워진다는 거. 비타민 A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잘 한번 드셔보시고 비타민 D 친구 선생님 누구라 했습니까? 비타민 D 친구는 칼슘입니다. 칼슘과 같이 약간 골격 형성에 도움을 주는데 비타민 D가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달걀, 간유, 버터, 동물의 피부 조직 그런 데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 비타민 D를 제대로 섭취하지 못하게 된다면 구루병, 그림과 같이 그 구루병 약간 다리가 휘는 약간 선생님 이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된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비타민 D 잊지 말고 드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비타민 E는 토코페롤이라고도 하겠는데 비타민 E는 약간 산소와 쉽게 결합을 해서 약간 다른 물질의 산화를 방지하는 항산화제 약간 역할을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세포막의 산화를 막아서 노화를 방지시켜주고 또 식이불포화 지방산이나 비타민 A 같은 지용성 영양소의 산화를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K 같은 경우는 혈액 응고, 이것이 결핍되면 혈액 응고가 지연되기도 하고 특히 뭐 시금치, 양배추 이런 데에 많이 함유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드시길 바랍니다. 오케이, 수용성 비타민 가봅시다. 교과서 57페이지입니다. 수용성 비타민 같은 경우는 체내에 있는 탄수화물이 에너지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관여하게 됩니다. 탄수화물 에너지 내는 데 도와주는 게 티아민, 그러니까 비타민 B1입니다. 티아민 결핍증 각기병이라고 약간 부종 나기도 하고 되게 뭐 좀 비슷한 질병이 있습니다. 또 쌀을 주식으로 하는 사람이 자주 발생해서 약간 각기병에 걸리게 되면 뭐 허약증, 뭐 신경 퇴화, 초조, 뭐 신경 전달 기능 장애, 뭐 되게 여러 가지 뭐 병에 걸립니다. 여러 가지 증상이 있다는 거. 티아민은 특히 돼지고기에 이렇게 풍부하다고 합니다. 두 번째, 리보플라빈 같은 경우는 리보플라빈, 뭐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되게 이렇게 이 세 가지 영양소가 체내에 이용하는데 필수적인 작용을 합니다. 리보플라빈 같은 경우는 우유, 요구르트, 뭐 치즈에 많이 함유되어 있다는 거. 세 번째, 나이아신 같은 경우는 리보플라빈과 같이 탄수화물, 지질, 단백질 이용 과정에 작용하고 비타민 식품에 그러니까 나이아신 같은 경우는 뭐 단백질 식품에 많이 함유되어 있다는 거. 네 번째, 엽산 같은 경우는 뭐 세포 분열, 성장 인자로 사용하는데 특히 임산부한테 중요하다 했습니다. 이게 임산부에게 엽산에 대한 결핍은 조산, 뭐 성장 지연, 신경관 결손, 그러니까 뭐 문해증, 척추막 갈림증 그런 것에 대한 뭐 기형아로 출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엽산은 진짜 중요합니다. 비타민 B12 같은 경우는 핵산 합성과 조열 작용에 약간 관여를 하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비타민 B12는 특히 약간 동물성 식품에 약간 좀 풍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물성 식품에는 거의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채식만 하는 약간 베지테리언 분들은 결핍 위험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타민 B12를 꼭 먹어야 됩니다. 비타민 C, 우리들이 많이 먹는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다른 물질의 산화를 억제하는 뭐 항산화 영양소이기도 하고 특히 뭐 콜라겐 단백질 합성에도 관여를 하기 때문에 되게 우리들 뭐 피부, 뭐 연골, 뭐 치아 뭐 그런 것에 대해서 되게 단단하게 해주는 게 콜라겐인데 콜라겐 그런 단백질 합성에도 관여를 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비타민 특히.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뭐 신선한 과일, 채소, 뭐 감귤, 딸기, 감자 되게 여러 가지가 많이 함유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58페이지 밑에 요약 같은 거 한번 봐보시고 또 57페이지 요약된 거 한번 봐보시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지방 그리고 단백질 그리고 비타민 이렇게 세 가지 영양소를 배워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아주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시험 잘 봐라. 안녕.